안녕하세요. 컴퓨터 일반을 강의하고 있는 송지아 강사입니다. 지난 강의에 이어서 기출문제를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부터 하면 되겠네요. 자, 여러분 7번 같은 경우는 간소화하는 문제예요. 근데 그 논리식이 주어졌을 때 간소화를 하고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간소화하고 나서 게이트로 구성하는 것까지가 지금 시험 문제 패턴이네요. 그죠?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문제를 쓰고 간소화를 할 테니까 한 번씩 보시고 어떤 법칙이 적용이 되는지 판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를 써볼게요. 자, 제가 쓰는 동안 여러분들도 한번 펜을 드시고 한번 풀어보세요. 같이. 자, 문제 다시 확인할게요. 맞는지. 자, 이 식이 주어졌어요. 이 식을 간소화를 해서 나중에 어떤 게이트가 탄생이 되는지 그걸 알아보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부터 볼까요? 자, 요거 두 개를 어떻게 하냐면 요런 법칙 있었죠, 여러분? 요거 기억나시죠?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그죠? 자, 결합 법칙을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자, 요렇게 하는 거니까 어떻게 돼요? A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리고 플러스, 그 다음에 요렇게 가서 A하고 B의 바, 그죠? B의 바. 자, 얘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요렇게 표시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표시하기도 해요. 근데 지금 문제 같은 경우는 요렇게 제시가 돼서 제가 요렇게 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남았어요. 그죠? 자, 요렇게 해서 플러스 BA라고 해도 되지만 그냥 바꿔도 상관없으니까 AB라고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죠? B하고 B의 바. 그리고 요건 아직 계산 안 했어요. 그죠? 요건 그대로 그냥 제가 여기에다가 곱하기 A 바 플러스 B라고 그대로 쓸게요. 자, 지금부터 잘 보세요. 자, A 곱하기 A는 A다라는 공식이 있어요. 그죠? 0 곱하기 0도 0이고 그 다음에 A 대신에 0 대신에 1을 대입해도 1 곱하기 1은 1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0도 나오고 값이 1도 나오면 그때는 A다라고 하는 법칙이 있었죠, 여러분. 그래서 결국 A 곱하기 A는 A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간소화가 됐고 얘는 더 이상 안 되고 그죠? 자, 여기 잘 보세요. 여기 같은 건 어떻게 해요, 여러분? B 곱하기 B 바죠. 자, 여기다 풀이해 볼게요. B 곱하기 B의 바. 자, 0 대신에, 그러니까 B 대신에 0도 대입해 보시고 1도 대입해 보세요. 그러면 간소화가 되거든요. 자, 그럼 0을 한번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0 곱하기 0의 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 0 대신에 이번에는 1을 집어넣을게요. 1 곱하기 1의 바. 자, 0의 반대죠. 0의 반대니까 얼마예요? 1이죠. 자, 0 곱하기 1은 얼마? 0. 자, 이번에는 1 곱하기 1의 바예요. 그죠? 1의 바는 얼마예요? 0이죠. 그러면 결국 얘도 1 곱하기 0이네요. 1 곱하기 0은 얼마예요? 0이죠. 자, 어쨌든 0을 대입하든 1을 대입하든 둘 다 결과가 뭐가 나왔어요? 0이 나왔어요. 그러면 결국 얘는 0이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0은 뭐 사실 더 하나 마나 없는 거니까 요거는 그대로 어떻게 돼요? 소거가 돼요. 그럼 남는 것만 쭉 써볼게요. 다시. 자, A, 그 다음에 요게 플러스, A 플러스 요거 그대로 A의 B 바, 그 다음에 A, B, 그죠? 그리고 얘는 없어졌어요. 그리고 다시 곱하기 요거 A의 바 플러스 B 이렇게 남았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까지가 간소화가 아니라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여기도 A가 있고 여기도 A가 있고 여기도 A가 있어요. 그죠? 공통항으로 묶으면 돼요. 그래서 A로 묶어볼게요. 이거를 A로 묶으면 자, A 곱하기 1은 A죠. 어쨌든 곱하기 1은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A로 묶어볼게요. 1. 그죠? 여긴 1만 남죠? 그러니까 A 곱하기 1은 A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거나.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누구 남았어요? B 바. 그래야 A, B 바가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남아요? B만 남네요. 그죠?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을 잘 보세요. 자, B바 플러스 B가 얼마인지를 따져볼게요. 자, 여기다가 제가 써볼게요. 순서 바꿔서. 자, B 플러스 B바 하나, 뭐 B바 플러스 B 하나 똑같은 거니까. 자, 여기다가 0도 대입해 보시고 1도 대입해 보세요. 아까는 곱하기였지만 지금은
플러스라는 게 들어갔어요. 관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세요. 자, 0 플러스 여기에 바라는 식이 있고 또 1을 대입해 보세요. 1 플러스 1에 바라는 식이 주어지죠. 그러면 결국 계산해 보면 0의 반대는 1이에요. 그죠? 그럼 결국 0하고 1 더하면 1이죠, 여러분.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1 플러스 1의 반대는 얼마예요? 0이죠. 어차피 우리가 지금 이진수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0 아니면 1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해서 풀어보시면 돼요. 0을 대입해 보거나 또는 1을 대입해 봐서 그 결과값이 만약에 똑같이 나오면 그게 답인 거고요. 다르게 나오면 B라는 문자를 써주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얘 같은 경우는 1이 나왔어요. 얘는 1 플러스 1의 반이니까 1의 반대는 0이죠. 자, 1 플러스 0은 얼마? 그쵸? 1이죠. 둘 다 1이 나왔네요. 그죠? 그럼 결국 B 플러스 B 반은 결과가 얼마? 1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이 값이 얼마로 돼요? 이 값이 1로 바뀌는 거죠, 여러분. 그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1 플러스 1은 얼마예요? 자, 1 플러스 1은 2다라고 얘기 안 하실 거죠? 그죠? 이진수니까. 자, 부울대수에서는 1 플러스 1은 1이다라고 얘기했었죠,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결국 1 플러스 1도 1이에요. 1만 남는다고. 얘도 없어지고 1만 남아요. 그러면 결국 여기까지 봤을 때 남는 거는 A 곱하기 1만 남는 거죠. 자, 그럼 A 곱하기 1은 얼마예요? A 곱하기 1은 당연히 A죠. 그죠? 그럼 결국 여기까지 해서 뭐만 남았어요? 여기까지 해서 쭉 A만 남게 돼요. 그죠? 자, 여기는 A만 남았어요. 오, 이렇게 확 간소화가 돼버렸네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얘네 두 개만 해결하면 되는 거죠. 얘랑 얘랑. 자, 제가 여기다 쓸게요. 자, 이제 남은 거는 A 하고요. 그 다음에 요것만 남았어요. 곱하기니까 뭐 여기다가 제가 점을 찍어도 되고 뭐 별표를 집어넣어도 상관없는 거고요. A의 바 B 요것만 남았어요. 그죠?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고 또다시 이런 법칙을 이용해서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럼 A의 바 그죠? 플러스 A, B 이렇게 남네요. 자, 요거 보세요. 요거 우리 아까 했던 거 B 곱하기 B의 바 1이었죠. A 곱하기 A의 바도 결국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거 계산하면 어차피 보세요. 다시 한번 0 곱하기 0의 바, 그죠? 이거 기억나시죠? 1 곱하기 1의 바. 어쨌든 둘 중에 하나 0이 들어가는 거니까 곱하기는 0을 곱하면 0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건 아예 없어지는 거고 남는 건 누구만 남았어요, 이제? 결국 A, B만 남았어요. 근데 A하고 B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곱하기로 엮고 있죠, 여러분. 그죠? 자, 우리 게이트 중에서 곱하기 회로가 있습니다. 곱하기 회로가 어떤 모양이냐면 이렇게 T자 모양으로 생긴 게 보통 우리가 이거를 AND 게이트라고 얘기하고요. 곱하기 회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 A하고 B를 곱해라 그랬죠. 그러니까 입력단에다가 A 그 다음 여기다가 B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그리고 뭐 출력은 F가 나올 수도 있고 원하는 문자를 집어넣어도 상관없고 문제는 여기까지만 나왔더라고요. 그죠? 결국 A하고 B의 관계가 곱하기로 묶여 있어요. 그 중에 어떤 게이트냐라고 물어봤으니까 순수한 A, 순수한 B 들어가서 곱하기로 연결해주는 이런 게이트가 있으면 이 식이 간소화가 된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식을 간소화하면 AND 게이트 하나로 뭐죠? 연결해가지고 사용하는 거랑 기능이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지금 AND 게이트가 몇 번이냐면 3번하고 4번이 있는데 3번, 4번 보시면 3번은 A하고 B가 들어가 있어요. 그죠? 4번 같은 경우는 A가 들어가고 B 바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B 바는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답은 몇 번? 3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7번 문제에 대한 답이었고요. 자, 그 다음 8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8번 문제 같은 경우는 다음 보기에서 설명에 해당하는 네트워크 장비를 구해라 그 얘기예요. 그 네트워크 장비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건지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자,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 그 첫 번째 줄에 보시면 네트워크 계층이라는 단어가 보이실 거예요. 거기다가 줄 한번 쳐보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점에 가시면 최적의 경로를 설정한다라고 하는 부분 있죠. 그 부분에다가 또 줄을 쳐놓으세요. 최적의 경로를 설정한다. 이게 힌트예요. 가장 정말 큰 힌트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힌트가 뭐냐면 네트워크 계층에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자, 요게 가장 중요한 힌트인데요. 네트워크 장비 중에서 라우터라는 장비가 있어요. 라우터 같은 건 뭐냐면 여러분 인터넷
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우리가 이제 보통 데이터를 주고받는다라고 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이제 패킷이란 단위거든요. 그래서 패킷을 어떤 경로로 해서 보낼 것인지를 정의해주는 장비예요. 근데 과부하가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여러분이 인터넷 들어가서 속도가 너무 다운되면 또 이제 사실은 또 감정이 그렇게 그다지 좋지만 않고, 그래서 나름대로 라우터라는 장비가 최적의 경로를 선택을 해줘요. 그래서 그쪽에다가 그쪽에다가 패킷을 보내면 좀 더 빨리 수신 측에서는 받아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최적의 경로를 설정한다. 그리고 네트워크 계층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라우터라는 장비를 꼭 기억하시면 되고요. 특히나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최적의 경로를 설정한다. 그러면 라우터 이렇게 외우셔도 정말 답은 다 맞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로라는 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최적의 경로를 선택해준다. 그런 장비가 라우터라는 장비예요. 자, 그래서 8번의 답은 라우터가 되고요. 1번의 게이트웨이 옆에다가 좀 써놓으실래요? 게이트웨이 같은 경우는 응용계층에 포함이 되는 장비예요. 게이트웨이는 응용계층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써주시고, 네, 브릿지라는 거 있죠? 그거는 데이터 링크 계층에 속한 네트워크 장비고요. 그 다음에 리피터라는 게 있을까요? 리피터는 물리계층에 포함되는 장비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 지금 답은 라우터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 게이트웨이는 응용계층에 속한다. 데이터 링크 계층에 뭐가 있었어요? 아까 얘기했던 브릿지, 스위치라는 것도 있어요. 스위치. 물리계층에는 뭐가 있어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리피터. 그 다음에 여러분 허브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허브. 이런 것들이 이제 물리계층에 속한 네트워크 장비입니다. 무엇보다 라우터가 중요하니까 라우터를 꼭 유념하시고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8번에 대한 해설이었고요. 그 다음 9번으로 가서, 자, 9번 같은 경우는 C 언어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C 언어나 자바 같은 경우에서 한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C 언어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C 언어 중에서도 배열하고 포인터에 관한 개념이 나왔어요. 제가 그림으로 그리면서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보고 따라오세요. 자, 여기다가 제가 써볼게요. 왜냐하면 프로그램을 조금 써야 돼서. 자, 중요한 단어부터 쓸게요. int a 4, 그 다음에 10, 20, 30, 그 다음에 이렇게. 자,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게 C 언어예요. 그죠? 자, C 언어고. 자, 여기 보세요.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그죠? A라는 거 등장하고 숫자 4가 등장했어요. 자, 우리가 보통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배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배열. 연속된 공간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개를 저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들어가 있는 숫자는 그 개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4개니까 방이 4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생긴 게. 공간들은 연속적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딱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A라는 거는 배열명이에요. 배열명. 그러니까 여러분 그 호텔 생각하시면 호텔도 이름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호텔에 가면 층이 있어요. 층이 있고 층마다 호수가 있잖아요. 방이. 그죠?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배열은 연속된 공간들의 모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배열 선언할 때 이렇게 써요. 배열명을 써주고, 그 다음에 배열명을 써주고, 가까로 붙여주고, 여기다가 배열 방의 개수를 써주면 되는 거예요. 4개다라는 거죠. 방의 개수가. 자, 그리고 나서, 자, 여기 보면 10, 20, 30이라는 데이터를 여기다가 집어넣고 싶은 거예요. 자, 집어넣을 때 막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처음부터 들어가거든요. 여기 첫 번째 방에 10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20, 그 다음에 여기에 30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왜냐면 방이 4개여도 지금 개수가 3개밖에 없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는 그냥 비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방에 호수를 달아야 되는데요. C 언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방에 호수를 달 때 이런 식으로 짓거든요. A 0, A 1, A 2, A 3 이렇게 쓰거든요. 첨자가 요거를 첨자라고 얘기하는데 호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언어마다 이 첨자가 0으로 시작하는 것도 있고 1로 시작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C 언어 같은 경우는 첨자가 몇부터 시작이냐면 0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돼요? 결국 요거 다시 한번 쓰면서 정리할게요. 자, 0부터 시작이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C 언어는
자, 별다른 말 없으면 여기가 0번째 방에 10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A의 첫 번째 방은 아니지만 어쨌든 A의 1, 요 방에 20. 요게 첫 번째 방이에요. 그죠? 여기는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첨자가 0부터 시작이다라는 것 때문에 헷갈릴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요거는 요렇게 그 다음에 뭐겠어요? A의 2, 그죠? 마지막 A의 3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방의 개수는 4개지만 실제 어디부터 어디까지? A의 0부터 어디까지? A의 3까지 이렇게 지정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요 문장을 보면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요거란 얘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거 보세요. 인트 별표가 들어갔어요. 별표 P, 그 다음에 A하고 세미콜론 이렇게 들어갔어요. 자, 그냥 P가 아니라 앞에 뭐가 들어가냐면 별표가 들어갔어요. 이러면 이거는 무슨 변수라고 하냐면 포인터 변수라고 얘기를 해요. 포인터 변수는 보통 변수라고 하는 거는요, 어떠한 방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방 한 개. 근데 실제 이게 이제 변수명은 P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P라는 방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별표가 들어가게 되면 실제 내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소가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포인터다 그러면 주소라는 단어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P라는 방에 누가 들어가냐면 A를 대입하고 있어요. 그죠? A가 뭐였어요? 아, 여기 배열명이었죠,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결국 A 배열의 주소를 넘겨라 그 얘기예요. 누구한테? P한테. 자, 그래서 결국 P가 얘를 가리키는 거예요. P가 결국 이 첫 번째 방 있죠? 여기에 주소를 얘가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소. 우리가 보통 이제 문법상 표현을 하자면 주소 표현할 때는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엔드 연산자 쓰고요. 그 다음에 A의 0 이렇게 하면 아 이거의 주소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10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방의 주소. 예를 들어서 뭐 100번지다 그러면 100이라는 값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 데이터가 아니라 주소가 저장되는 방, 그거를 포인터 변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P한테 누굴 넘겼어요? A를 넘겼다는 얘기는 배열명을 넘겼다는 얘기는 배열의 첫 번째 시작 주소를 넘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P가 결국 얘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 두 문장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표현이 된 거고요. 그 다음 문장부터 잘 보세요. 자, P 플러스 세미콜론 들어갔어요. 그죠? P가 뭐였어요? 포인터 변수였어요. 그죠? P를 플러스, 증가시켜라 그 얘기입니다. 증가시켜라.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이동해라 그 얘기예요. 결국 P가 처음에 얘를 가리켰죠, 여러분. 그죠? 근데 이제는 요 문장을 실행하고 나면 어떻게 바뀌어요? P가 여기가 아니라 뭘로 바뀌어요? 여기로 바뀌어요. 바로 옆으로 이동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P가 여기서 가리켰다가 여기 가리켰어 처음에. 그죠? 근데 P 플러스를 만났어요. 그러면 P가 이동이 돼서 얘가 얘를 가리킨다고요. 결국 P가 이제 여기를 가리키는 거라고요. 요건 이동된 거고 P가 이제 여기를 가리켰어요. 어떤 문장 때문에? 이 문장 때문에. 그죠? P 플러스라는 문장 때문에 P가 이동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P 플러스 앞에 뭐가 붙냐면 별표가 붙었어요. 이 별표의 의미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실제 이 포인터 변수가 가리키는 곳의 내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별표 내용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선언할 때 만약에 이 별을 쓰게 되면 포인터 변수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고요. 선언과 상관없이 어떠한 실행문에 만약에 별표가 나타났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P가 가리키는 곳에다가 뭔가를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보세요. 어떻게 돼요? 별표 P 플러스 이렇게 나왔죠, 여러분? 그럼 결국 무슨 말이냐면 여기까지 하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네요, 문장이. 여기다 는 하고 100이라는 문장이 등장했네요, 시험에서. 그죠? 그럼 요거 순서를 잘 보세요. 이게 플러스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플러스 P가 있고요. P 플러스가 있어요. 먼저 증가하고 그 다음에 얘. 아니면 삽입하고 증가. 그러니까 결국 이게 이제 순서가 틀린 거죠. 증가를 먼저 할 것인지 증가를 나중에 할 것인지의 차이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얘가 뒤에 있죠, 여러분. 뒤에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일단 P가 요것만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박스 친 부분. P가 가리키는 곳에 그죠? P가 가리키는 곳의 번지의 내용에다가 일단 100을 집어넣는 거예요.
100. 그러면 P가 지금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기 있죠? 그죠? 여기 원래 20 들어가 있었죠? 원래 변수는 한 번에 하나의 값만 저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20이 없어지고 누가 100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얘가 만약에 플러스가 P 앞에 있으면 얘를 이동하고 할 텐데 플러스가 뒤에 있기 때문에 먼저 P가 가리키는 곳에다가 100을 먼저 집어넣는 거고요. 100을 집어넣고 그리고 나서 P가 이동이 되는 거예요. 증가가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100 집어넣었죠. 그리고 나서 P가 이제 이동이 되니까 P가 이제 어디를 가리켜요? 여기를 가리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 순서 잘 보세요. 이거 먼저 하는 거예요. 이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지금 이렇게 한 문장이지만 두 문장으로 나눠 쓴 거라고요. 그러니까 먼저 P가 가리키는 곳의 내용에다가 100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증가시키고 그죠? 결국 P가 이제 여기가 된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장을 보세요. 별표 그 다음에 P가 아니네. 별표에다가 플러스 P 그죠? 그 다음에 는 200 요거까지만 알면 찍을 수 있겠네요, 이제. 자, 이번에는 플러스가 앞에 붙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P를 먼저 이동해야죠. 그죠? P를 먼저 이동해야 되는 거니까 P가 사실은 여기였거든요. 이제 P가 어디로 바뀌어요? 여기로 바뀌어요. 그죠? P를 이동시키고 나서 P가 가리키는 곳에다가 200을 삽입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200을 이렇게 삽입하고 끝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배열을 다 채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프린트 F라는 국문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프린트 하면 뭔가 출력해라 그거죠, 결국. 출력을 한번 해봐라 그 얘기야. 근데 뭐를 찍냐면 결국 A의 0, A의 1, A의 2를 찍어봐라 그 얘기예요. 그죠? 그럼 이 값을 찍어내면 되죠, 여러분? 자, A의 0에 뭐 들어가 있어요? 10. 그 다음에 A의 여기는 1에는 100. 그 다음에 A의 2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30. 이렇게 출력하고 끝나는 거라고요. 물론 이제 10, 100, 그 다음에 공간 띄고 30 이렇게 출력하고 끝나겠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실제 출력이 뭐뭐뭐가 되는지를 알아보는 문제 패턴이에요. 그래서 지금 결과는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죠? 답은 몇 번이냐면 3번이 답이 되겠네요. 풀이도 있겠지만 여러분 시간 내셔서 다시 한번 따져보세요. 그리고 포인터가 먼저 증가되는지 아니면 포인터가 나중에 증가되는지를 잘 보시고 P를 이동하면서 실제 그 값을 제어할 수 있다는 걸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9번에 관한 문제고요. 자, 10번 문제를 볼게요. 자, 10번 문제를 보면 인터럽트에 관한 내용이네요. 자, 잠깐 칠판을 지울게요. 설명할 게 좀 있어서. 자, 인터럽트 처리 순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예기치 않은 상태를 인터럽트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잘 보세요. 한 번에 설명할게요. 자, 실행 중이에요, 지금. 뭔가 이렇게 CPU가 작동을 하고 있어요. 실행하다가 인터럽트가 보통 이제 걸리게 돼요. 인터럽트를 요청을 하는 거죠, 결국. 근데 인터럽트를 요청하자마자 바로 지금까지 했던 작업을 바로 중단해버리고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건 아니고요. 보통 이제 CPU에서 처리할 때는 처리할 때 그 단위가 명령어 단위로 처리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는 명령어를 지금 수행하고 있단 말이야. 한 중간 정도밖에 안 했는데 인터럽트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중간에서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이 A라는 명령어 자체는 다 끝내요. 이 명령어는 완료를 하고요. 이 명령어까지는 완료를 해요. 그리고 나서 완료를 하고 나서 이 명령어까지는 완료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인터럽트가 어떤 게 들어왔는지 종류를 파악을 해요. 종류를 파악하고 나면 뭔가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뭐 정전이다, 내지는 뭐 사용자가 키보드를 잘못 눌렀다라든지 뭐 삑삑 소리가 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결과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에 해당하는 처리 프로그램들이 따로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갑자기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다운돼 버렸어요. 그러면 나름대로 컴퓨터 안에서는 그 다운이 됐을 때 어떻게 치료를 할 것인지 그런 거 프로그램들이 벌써 안에 다 내장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나름대로 호출을 해서 거기서 처리를 해요. 처리를 하고 나서 모든 게 이제 인터럽트 처리가 끝나고 나면 다시 원래대로 복귀를 해서 다시 재실행을 하는 거죠. 어차피 A라는 명령어는 끝냈죠.
그러면 예를 들어 그 다음 명령어가 예를 들어서 B라는 명령어다 그러면 B라는 명령어를 이제 실행을 하고 끝나게 된다고요. 자, 그래서 인터럽트의 처리 과정은 대체적으로 이렇고요. 자, 문제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자, 문제 보시면 지금 4개의 순서를 쭉 나열했어요. 근데 이제 올바른 것은 순서를 골라라 그 얘기입니다. 사실은 인터럽트 처리가 끝나고 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와야 되죠, 여러분. 복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은 사실은 복구하는 거예요, 복구. 그래서 니은이 제일 마지막에 와야 되고요. 지금 기억부터 시작해가지고 리을까지 나와 있는데 제일 첫 번째로 동작하는 것은 쭉 보니까 이거네요. 디귿이네요. 그죠? 현재 수행 중인 명령을 완료를 하고 그죠? 중간에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수행 중인 명령어는 실행을 끝내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끝내는지를 나름대로 저장을 해야 돼요. 나중에 복귀할 때도 그렇고 주소를 알아야 복귀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시점부터 처리를 다시 해야 되는지 이런 정보도 당연히 저장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CPU라는 장치가 워낙 중요한 장치니까 걔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저장을 해놔야 나중에 복귀할 때 별 무리 없이 진행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현재 수행 중인 명령을 완료하고 상태를 저장한다가 1번이고요. 그리고 나서 원인을 찾아야 돼요. 인터럽트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인터럽트 발생 원인을 찾아요. 찾고 나면 그거에 해당하는 프로그램들이 따로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런 프로그램들을 뭐라고 하냐면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이게 실제 처리를 담당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여기 가서 나름대로 수행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복구한다.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겠어요? 1번입니다. 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요 단어 하나 더 기억하세요. 인터럽트 취급 루틴이라는 것도 있어요. 자, 둘 다 루틴이에요. 그죠? 이거는 실제 처리를 담당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얘는 인터럽트 종류를 파악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수행되는 건 누구겠어요? 당연히 인터럽트 취급 루틴이 먼저 동작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원인을 파악한 다음에 실제 처리하는 요 루틴이 수행이 되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수행 순서를 기억하세요. 자, 순서 중요하니까 나름대로 꼭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머릿속에 되뇌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1번 문제 한번 볼게요. 11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CPM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CPM 임계 경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CPM 같은 경우는 수행 경로 중에서 가장 긴 경로를 선택하는 방식이에요. 짧은 경로가 아니라 긴 경로다라는 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경로를 선택한다라는 거 유념하시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작업 C예요. 그죠? 지금 보니까 소작업이 A부터 E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A, B, C, D, E까지 나와 있지만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작업 C에 대한 걸 알고 싶은 거고요. 세 가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가장 빠른 착수일, 가장 빠른 착수일, 그 다음에 가장 늦은 착수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유 기간. 요 세 가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지금은. 자, 요거 알아두시고 문제 보세요. 표를 보시면 CPM 소작업 리스트라고 나와 있고요. 지금 작업이 5개의 작업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선행 작업이라는 게 있고 소요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지금 문제 같은 경우는 표로 나와 있지만 제가 이거를 그래프로 만들어 볼게요. 한번 보세요. 자, 작업이 지금 이렇게 있어요. A라는 작업, B라는 작업, 그 다음에 C라는 작업도 있고요. 그 다음에 D라는 작업도 있고요. E라는 작업도 있어요. 자, 작업은 일단 5개가 있고요. 자, 그리고 나서 그 선행 작업이라고 하는 칸을 보세요. A하고 B 같은 경우는 없음이라고 써 있어요. 선행 작업이다라는 말은 뭔가 전단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나서 얘를 수행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A하고 B 같은 경우는 선행 작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없다는 얘기, 아무것도 여기는 비어있다는 얘기고. 자, 그리고 C 같은 경우는 A하고 B를 끝내야만 선행 작업, 얘하고 얘로 끝내야만 C라는 작업을 수행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제가 그리는 화살표를 잘 보세요. 이런 식인 거죠.
A를 선행 작업을 했으니까 A가 끝나야 C를 수행할 수 있는 거고 또 B도 선행 작업이기 때문에 B가 끝나야만 C를 또 작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소요 기간을 써볼게요. A 같은 경우는 15일, 그죠? 기간을 1로 했으니까 B는 10 이렇게 써 있고요. C는 소요 기간이 10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나머지 D하고 E도 한번 볼까요? D 같은 경우는 선행 작업이 B가 선행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죠? 자, 그리고 D 같은 경우는 소요 기간이 얼마? 25. 자, 그리고 E는 선행 작업이 뭐예요? C로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E는 소요 기간이 얼마? 15.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그림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야 이해가 더 되실 것 같아서. 그리고 임계 경로다. 그러면 가장 긴 경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이고, CPU가 아니라 CPM인데. 자, 가장 긴 경로를 선택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세 가지를 한번 구해 볼게요. 자, 가장 빠른 착수일, 가장 빠른 작업 시에 가장 빠른 착수일은 자, 이건 15일 걸리고 이건 10일 걸려요. 아, 10일? 이게 답은 아니라고요.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CPM은 가장 긴 경로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뭘 선택해요? 15일을 선택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가장 이 작업 시에서 가장 빠른 착수일은 얼마? 10이 아니라 가장 긴 경로 선택하는 거니까 CPM은 15일. 그래서 가장 빠른 착수일은 얼마? 15일이 답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늦은 착수일을 구하려면 전체 기간을 따져야만 되거든요. 전체 기간에서 C 작업에 대한 거 빼주고 또 E 작업에 관한 소요 기간을 빼줘야 돼요. 그렇게 구하는 게 가장 늦은 착수일의 공식이거든요. 자, 요 두 번째 거 있죠? 가장 늦은 착수일의 공식은 이거예요. 전체 기간 먼저 계산해주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주어진 게 작업이잖아요. C 다음이 E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C의 작업도 빼줘야 되고 E의 작업 소요 기간도 빼주셔야 가장 늦은 착수일을 구할 수 있어요. 공식이니까 암기를 하시고요. 그럼 전체 기간 구해볼까요? 가장 긴 경로 잊지 마세요. 자, 15, 그죠? 얘가 더 크죠? 15, 그 다음에 10, 15 이렇게 계산해보세요. 그럼 얼마 걸려요? 40일, 그죠? 지금 이렇게 가는 경로 있잖아요. 15, 10, 15 다 더하면 40, 10, 그 다음에 10, 15니까 35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35니까 짧으니까 안 되죠. 긴 경로 선택하는 거니까 결국. 그럼 결국 요거란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전체 기간은 며칠? 40일. 그죠? 그 다음에 C에 대한 소요기간 얼마? 10일 빼줘야 되고 그 다음에 E에 대한 그 소요기간 빼줘야 된다고 그랬죠? 15. 빼주면 얼마? 그죠? 25를 빼버리니까 15가 남네요. 그죠? 그래서 가장 늦은 착수일은 15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유기간은 어떻게 되냐면 그 가장 늦은 착수일에서 가장 빠른 착수일을 빼주면 돼요. 그래서 결국 가장 늦은 착수일은 15일이었죠. 자, 15일에서 가장 빠른 착수일 얼마? 15. 그래서 15를 빼주면 얼마예요? 0이다. 그래서 여유기간은 0일 이렇게 해서 답을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이냐면 1번이 되겠네요. 자, 가장 빠른에서 가장 숫자 적은 거 선택하시면 안 되고 CPM이라는 게 수행 경로 중에서 가장 긴 경로를 선택하는 거니까 그거 유념하시면 문제가 풀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가장 그 늦은 착수일 있죠? 요거 계산하는 공식 요거 조금 복잡하니까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11번에 관한 풀이였고요. 자, 12번 보세요. 스택이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그리고 영주소 하면 스택 딱 이렇게 기억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스택에서 데이터를 삽입하는 동작을 푸시라고 얘기를 하고요. 스택에다가 데이터를 삽입하는 게 푸시, 그 다음에 데이터를 빼내는 게 팝, 출력은 팝이라고 용어를 따로 써요, 스택은. 자, 요거 보세요, 한번. 자, 문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푸시 C, 푸시 B, A, 그 다음에 푸시 B, 그 다음에 add라는 명령어 등장하고, 머리라는 명령어 등장하고, 그 다음에 pop, Z 이렇게 써 있거든요. 자, 보세요. 이거 풀 때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add라는 거는 더하기예요. 더하기, 더하는 명령어. 머리라는 건 곱하기라는 명령어입니다. 뭔가 더하려면 최소한 항이 2개가 있어야 돼요. 그죠? 뭐 더하기 뭐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국
지금 그냥 C나 A나 B 같은 경우는 P연산자로 보시고요. P연산자. 지금 요거나 요런 게 P연산자죠, 여러분. 요런 게 P연산자고 여기에 해당되는 게 뭐예요? 플러스 곱하기 이런 게 연산자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묶으세요. 쭉 내려왔을 때 이거를 물론 이 스택에다 집어넣고 빼면서 결과를 유도할 수 있지만요. 가장 빠른 방법은 이거예요. 쭉 보시다가 명령어를 만났어요. 그죠? 그러면 앞에 거 뭐예요, 여러분? 두 개가 P연산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결국 A하고 B를 더하는 거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A하고 B를 더해라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또다시 멀이라는 명령어를 만났죠. 그러면 멀 입장에서는 곱하기 입장에서는 이게 하나의 아까 지금 A하고 B를 더했잖아요. 요걸 하나의 P연산자로 보고 그 다음에 요걸 또 하나의 P연산자로 본다고요. 그럼 결국 얘랑 얘를 곱해라 그 얘기죠. 근데 곱하기가 더하기보다는 우선순위가 높아요. 그러니까 괄호를 붙여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얼마? C를 해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죠? 자, 그러면 요런 식만 생각했을 때 지금 답을 고르면 몇 번이 답이에요?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 A하고 B의 순서 상관없어요. 그래서 뭐 B 플러스 A 해도 되고 A 플러스 B 해도 돼요. 그리고 곱하기 C 그리고 우선순위 때문에 가로를 붙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기에 1, 2, 3, 4 보면 다 Z는으로 시작되고 있네요. 그죠? Z는 이미 스택에 있었나 봐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나온 거니까 이건 다 동일한 거니까 안 봐셔도 상관없을 것 같고 요것만 봤을 때 벌써 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풀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12번의 답은 2번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13번 보세요. 트랜잭션의 특성과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여러분,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거는요, 어떠한 논리적인 단위예요. 작업을 쪼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특성이 4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런 성질을 뭐라고 하냐면 A, C, I, T 성질, 이런 성질 4가지를 갖고 있는 게 트랜잭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떠한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데이터베이스에서 움직이는 어떠한 실행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영어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한글도 중요해요. 그래서 첫 번째 특징 보면 원자성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원자성이라는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C에 해당하는 일관성이라는 단어 영어 스펠링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고립성 또는 뭐 격리성이라고도 얘기해요. 아이솔레이션. 그래서 I에 해당하는 거.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종속성이 아니라 영속성이에요. 여러분. 영속성. 그래서 4번이 답이거든요. 종속성 대신에 영속성으로 바꿔주시고 그다음에 영어도 틀렸어요. 디펜던시가 아니라 요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지금 13번 같은 경우는 4번이 답이다라는 거고요. 뜻은 틀리지 않았는데 앞에 이 단어가 틀렸더라고요. 그죠? 종속성이 아니라 영속성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스펠링 영어 자체도 틀렸어요. 옛날에는 또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여기 원자성이라는 단어 보이시죠? ATO로 시작되고 있죠? 요거를 좀 바꿔서 이렇게 오토로 이렇게 시작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자격증 시험도 가끔 나오는 문제라서 영어 스펠링도 정확하게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알아두시고 옆에 내용 잠깐만 읽어볼게요. 자, 원자성이라는 거는요. 완전하게 수행을 하거나 아니면 전혀 수행되지 않아야 한다는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실행을 했을 때 여기까지가 실행 과정이면 다 실행이 되든지 아니면 아예 실행이 안 되든지 이런 게 원자성이라는 특징이고요. 일관성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실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상태로 저장이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죠? 똑같은 상태로 저장이 돼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다음 고립성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가 어떤 트랜잭션이 수행 중일 때 다른 트랜잭션이 와서 얘를 방해하면 안 된다라는 성질이에요. 그래서 얘가 수행 중에는 다른 것들은 건드리면 안 된다라는 게 고립성이고요. 마지막에 영속성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트랜잭션이 만약에 실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결과를 보장을 받아야 돼요. 계속 연구 보장돼야 되는 거죠.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그게 훼손되는 게 아니라 실행이 되면 어쨌든 완료가 되면 그 결과를
어떠한 경우에라도 보장을 받아야 된다라는 성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영속성이라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뜻이 틀린 건 아닌 것 같고요. 요 단어가 틀렸으니까 영어랑 요거를 고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14번에 관한 문제였네요. 그죠? 자, 15번 보세요. 공개키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죠? 자, 공개키 암호화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공개키와 개인키로 이루어진다. 뭐 이런 말도 나와 있고 대표적 활용 예로는 전자서명이 있다. 그 다음 3번에 송신자는 서로 다른 키를 사용한다. 4번 개인키는 메시지를 전송할 때 사용한다. 틀린 것은 자, 일단 틀린 것은 몇 번이냐면 4번입니다. 우리가 암호화하고 해독할 때요. 키를 이제 두 가지 방식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거든요. 첫 번째는 비밀키라는 시스템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개키라는 시스템을 이용하게 돼요. 자, 비밀키라는 시스템 이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공개키라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암호화를 하거든요. 자, 키의 개수를 잘 기억하세요. 비밀키 같은 경우는 키의 개수가 한 개예요. 딱 키가 하나, 열쇠가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공개키는 키가 두 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열쇠가 두 개가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보안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전자서명을 이용할 때도 왜냐하면 전자서명 자체가 보안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전자서명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식은 공개키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2번은 맞고요. 그 다음에 공개키와 개인키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자, 공개키 같은 경우는 키가 몇 개? 두 개가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 키의 종류가 여러분 이름이 똑같지만 공개키와 개인키로 이렇게 열쇠가 두 개란 얘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열쇠가 두 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번도 맞고요. 그 다음에 3번. 송수신자는 서로 다른 키를 사용하는 거죠. 송신 측에서 사용하는 키랑 수신 측에서 사용하는 키는 다르다란 얘기예요. 그죠? 이런 것들이 다 공개키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인키는 메시지를 전송할 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메시지 전송할 때는 암호화를 시켜서 보내야죠, 여러분. 해독키, 암호하고 해독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암호키를 지금 아무 모르면 끝나는 거니까. 근데 해독키를 준다는 얘기는 봐라 그 얘기예요, 결국. 그래서 결국 해독키를 주는 게 아니라 메시지를 전송할 때는 암호키를 주는 건데 지금 문제는 개인키는 뭐 이런 말 나오죠. 자, 같은 말로 기억하세요. 공개키는 암호키하고 같은 말. 그 다음에 해독키는 개인키와 같은 말. 이렇게 되면 정리되시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결국 메시지를 전송할 때는 어떤 키를 이용해야 돼요? 암호키인 공개키를 이용해서 전송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5번의 답은 4번이 틀린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16번도 공식이 있고요. 또 대입을 해야 돼서 칠판에 쓰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뭘 구할 거냐면 캐시 적중률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공식이 조금 복잡하지만 제가 칠판에 쓸 테니까 여러분들도 쓰면서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적중률을 구하기 전에 지금 문제 자체가 평균 기억장치 접근 시간, 그 다음에 주기억장치 접근 시간, 그 다음에 캐시 기억장치 접근 시간, 이게 지금 답이 다 나와 있는 상태에서 적중률을 구하는 거라서 공식을 조금 약간 응용해서 한번 풀어드릴게요. 일단 공식을 쓸게요. 평균 기억장치 접근 시간을 구하는 공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문제에서는 지금 이미 이 평균 기억장치 접근 시간에 대해서 값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죠? 얼마로 제공하고 있냐면 1.9라고 이미 값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요 나머지 안에 있는 소속된 값을 구해봐라 그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제시된 값 그대로 한번 써봤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공식을 칠판에 쓸게요. 자, 처음에는 적중률이 필요해요. 지금 문제 자체도 이걸 구해라 그 얘기예요. 그죠? 자, 적중률 곱하기 그 다음에 캐시 기억장치 접근 시간 이렇게 쓸게요. 그냥 캐시 기억장치 접근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1 마이너스 적중률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난 거 아니고요. 마지막에 주기억장치 접근 시간까지 계산을 해줘야 우리가 원하는 평균 기억장치 접근 시간을 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 같은 경우는 적중률을 구해라 그 얘기예요. 그죠? 적중률. 그럼 이 공식에다가 이제 값을 대입할 텐데 문제에서 값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죠? 지금 적중률 같은 경우는 제시 안 했어요. 그죠? 이거를 그냥 우리가 히트율, 그래서 우리 H라고 가정을 할게요. H. 그 다음에 캐시 접근 시간 같은 경우는 문제에서 제시가 됐어요. 그죠? 1, 그죠? 1ms라고 제시가 됐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1 마이너스, 자, 역시나 적중률, 우리 뭘로 집어넣을 거냐면 H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곱하기, 자, 주기억장치 접근 시간은 얼마로 되어 있냐면 10ms다 라고 제시를 했네요. 그죠? 자, 요거를 쭉 이제 풀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보세요. 1.9는 그냥 내버려 두면 되고, 자, H 곱하기 1이에요. 그죠? 자, H 곱하기 1은 H겠죠? 당연히. 그죠? 자, 요거 H라고 바꿀게요. 그죠? 자, 식을 너무 뜨문뜨문 써가지고 더 헷갈리실 것 같은데 조금 좁혀서 쓸게요. 자, 1.9는 H, 그죠? H 플러스, 그죠? 1 마이너스 H 곱하기 10. 이렇게 좀 줄이니까 조금 더 쉬워 보일 것 같아요. 자, 요거 보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진행이 된 거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거를 조금 자리를 바꿔야 될 것 같은데, 1.9를 뒤로 한번 보낼게요. 뒤로 보내고, 그 다음에, 1.9를 좀 뒤로 보낼까요? 일단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거 계산하면, 자, 여기까지 지금 진행이 된 거고, 물론 이제 수학적인 거를 조금 생각을 하셔야겠지만, 보시면, 요거를 좀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보세요. 이거 바꾸기 전에, 자, 1.9는 그대로 쓸게요. 자, 요거 H 플러스 그대로 나가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할 수 있죠, 여러분. 그죠? 요렇게. 그죠? 그래서 어차피 10 곱하기 1은 10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10, 그 다음에 10H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H, 그 다음에 10, 그 다음에 플러스 10H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자리를 좀 이동해 볼게요. 10H를 앞으로 보낼게요. 그리고 1.9를 맨 뒤로 보낼 겁니다. 그 대신 이제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바뀌고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는 성질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10H를 앞으로 보낼게요. 10H는, 그죠? 그리고 H 플러스 10.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그대로 따라가고, 그죠? 1.9를 뒤로 보내면 되죠, 앞으로. 그죠? 요거를 이쪽으로. 그러면 1.9. 이렇게 되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이거를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10에서 1.9를 빼보세요. 10에서 1.9를 빼면 얼마가 나오냐면 8.1이 나와요. 그죠? 8.1이 나오고 나머지 건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10H는 H 플러스 8.1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죠? 근데 보니까 H하고 H 묶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죠. 옆으로 넘어가는 대신에 마이너스로 해줘야 돼요. 그죠? 10H, 그죠? 결국 마이너스 H는 이쪽은 얼마 남아요? 8.1 남는 거죠, 여러분. 자, 그럼 요거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9H가 되겠죠, 여러분. 그죠? 그리고 8.1 이렇게 되네요. 자, 이거랑 이거랑 같아야 돼요. 그죠? 결국. 그럼 H 값을 구하면 얼마? 9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8.1이 되냐면, 그죠? 0.9를 곱해야 되죠, 여러분. 9에다가 0.9를 곱하면 8.1이 되는 거니까, 결국 H는 얼마? 그죠? H는 0.9가 되는 거고요. 백분율로 하는 거니까, 곱하기 100, 그 다음에 퍼센트 붙여주면 돼요. 그러면 몇 퍼센트? 90%가 되는 거죠, 여러분. 자, 그래서 지금 그 적중률 구하고자 하는 값은 내가 원하는 문제에서 제시하는 값은 90%가 답이 되는 걸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기출문제 풀이 저희 자료실에 있을 거예요, 홈페이지에. 거기서 이제 보시면 이 수식이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이 수식을 보면서 이렇게 풀어나가는구나 라고 다시 한번 꼭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7번으로 가볼게요. 자, 보기에서 설명하는 객체지향 개념은 그랬어요. 자, 그림이 나와 있네요. 그림 보니까 오픈이라는 단어가 보이실 거예요. 열다라는 뜻이겠죠. 근데 출입문도 열 수 있고 창문도 열다라는 말을 쓰고요. 그 다음에 상자도 여는 거예요. 그죠? 자, 보면 보세요. 17번 같은 경우는 자, 열기라는 똑같은 기능이 있어요. 하지만 형태가 틀리죠. 하나는 출입문, 하나는 창문, 하나는 상자죠, 여러분. 그죠?
자, 그림에서 오픈이라는 오퍼레이션은 객체마다 다르게 기능한다. 다르게 기능한다. 그죠? 출입문을 열 수도 있고, 창문을 열 수도 있고, 상자를 열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자바 언어에서 오버로딩, 오버라이딩으로 구현되는 개념이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실제 기능은 같지만, 들어가는 인수가 틀린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성질을 뭐라고 하냐면 형태가 다양하다. 그래서 다형성이라는 성질이 있어요. 자바에서는. 자바라는 언어가 있는데요. 특성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다형성이라는 특성을 제시하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래서 다르게 기능한다. 이런 말이 중요한 단어 같아요. 그래서 17번의 답은 3번 다형성으로 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번에 보면 캡슐화라고 되어 있죠. 캡슐화는 뭐냐면 데이터와 함수를 묶은 거. 이런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데이터와 함수를 묶었다. 그러면 캡슐. 여러분 닥터 캡슐 기억나시죠? 그죠? 어떤 캡슐 안에다가 뭔가를 집어넣고 은폐하는 개념. 이런 게 캡슐화의 성질이고요. 그래서 데이터나 함수를 서로 관련된 데이터 함수를 묶었다 그러면 이거는 캡슐화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리고 인스턴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실제 값이에요. 값. 예를 들어서 학년이라는 필드를 만들었어요. 데이터로. 근데 이 안에 어떤 데이터가 있냐면 대학이다 그러면 1, 2, 3, 4학년 있겠죠. 이런 값들, 이런 것들을 인스턴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이 들어가야 돼요. 실제 값들의 모임. 내지는 실제 값. 이런 말이 들어가야 인스턴스가 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4번 상속은요. 여러분, 상속이라는 거는 우리 일반적인 개념으로 뭔가 부모가 자식한테 주는 개념이잖아요. 부모가 자식한테 주는. 근데 자바에서는 클래스라는 단위가 있어요. 그래서 클래스도 다 똑같은 건 아니고요. 상위 클래스가 있고 하위 클래스가 있거든요. 이게 부모 클래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자식 클래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상위 클래스가 하위 클래스한테 자기가 그대로 넘기는 거죠. 그래서 하위 클래스가 지금 받은 걸 얘를 그냥 재사용할 수도 있고 여기다가 살짝 응용할 수도 있고 이런 개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념이 들어가야 상속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상속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17번의 답은 다형성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객체마다 다르게 기능한다. 다르게 여러 개. 그러니까 붕어빵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 붕어빵 만들 때 틀이 있잖아요. 모양은 붕어빵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에 따라 재료에 따라 붕어빵의 종류가 달라지잖아요. 그런 식이라고요. 그러니까 붕어빵 자체는 바뀌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문제로 다시 돌아오면 열기라는 거는 변함이 없어요. 근데 다만 출입문, 상자, 그다음에 뭐죠? 창문 이런 게 다른 거죠. 이런 게 다형성에 대한 성질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8번 문제 한번 볼게요. 이해 보수를 이용해라 그랬어요. 자, 전자계산기 구조 문제 많이 나왔죠, 출제가. 그래서 지금 이해 보수하는 방식 잘 보고 저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해 보수를 이용할 거예요. 1회 보수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문제에서는 지금 이해 보수를 이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이런 문제가 주어졌어요. 6. 이건 10진수예요. 그죠? 10이라고 하는 건 10진수 6을 얘기하는 거고 마이너스 13 이렇게 빼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10진수끼리 뺄셈을 하고 싶은 거죠. 다시 말해서 감산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떤 방식을 이용하라고 그랬냐면 이해보수 방식을 이용해라 하는 것 뿐이라고요. 자, 감산을 할 때요. 1회보수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2회보수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방법이 좀 틀려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2회보수를 이용한다라는 거 유념하시고 2회보수를 이용해서 어떻게 감산이 이루어지는지를 보세요. 자, 얘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얘는 건드리지 않고요. 얘는 지금 문제 같은 경우도 이진수로 표현되고 있어요. 보기가. 그래서 얘를 이진수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하는 일은 이거밖에 없어요. 10진수 6을 이진수로만 표현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 거죠. 이 숫자에 대해서 우리 요거를 보통 이제 감수라고 얘기하거든요. 얘는 피감수. 얘를요, 이해보수로 바꿔줘야 돼요. 이해보수로 바꿔주고 나서 가산을 해주면 원래 그 감산이라는 동작은요. 감산이라는 동작은 가산을 한 다음에 가산이 아니라 먼저 보수를 취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보수는 2의 보수, 1의 보수 생각하시면 돼요. 보수를 취하고 가산을 해주면 이게 감산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실제 컴퓨터 자체가 감산기라는 건 따로 없고요. 가산기와 보수기를 이용해서 감산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항에 대해서만 2의 보수로 바꿔주고 더해주면 그게 감산 역할을 하게 되는 거라고요. 자, 문제는 지금 보니까 00, 뭐 11, 뭐 이렇게 막 0하고 1이 조합이 되어 있는데 개수를 세보니까 지금 8비트로 구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6에 대해서 8비트로 바꿔볼게요. 자, 6은 어떻게 돼요? 10진수를 2진수로 바꾸면 여러분 1248 보세요. 1248 이렇게 나가지만 뭐 6이니까 그죠? 4하고 2만 있으면 6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붙여주면 되죠. 그죠? 그러면 0110이 6이라는 숫자를 갖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변환하는 거죠, 여러분. 진수 변환. 그리고 앞에 4자리, 어차피 문제 자체가 8비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빈자리 0000 이렇게 집어넣을게요. 그죠? 그래야 8자리 맞는 거죠. 그죠? 요거를 이진수, 요거 10진수 6이지만 이진수로 하면 이게 6이라고요. 그죠? 자, 요건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보수요를 취한 다음에 가산을 해주면 감산이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여기에 기호가 뭐가 들어와야 돼요? 플러스가 들어가야 돼요. 플러스 잊지 마시고 빼기가 아니라 보수에 가산을 해주면 감산이 되기 때문에 플러스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것만 봐도 벌써 답이 나와요. 1번이네요. 그죠, 여러분? 그죠? 나머지 것도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3만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13을요. 바로 2의 보수로 바꿀 수는 없고요. 중간에 과정을 좀 거쳐야 돼요. 그래서 얘를요.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부호와 절대치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일단 13을 바꾸고요. 부호와 절대치가 끝나면 1의 보수를 구하시고 그 다음에 2의 보수를 구할 수 있거든요. 2의 보수가 하루아침에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이 과정을 거쳐야만 2의 보수가 만들어지거든요. 자, 그래서 요걸 일단 만들어 볼게요. 자, 부호와 절대치라는 거는 여러분 절대값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13이라는 숫자를 그냥 값만 표현해주면 되는 거죠. 13을 이진수로 바꿔볼게요. 자, 13을 이진수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자, 13을 부호와 절대치로 만드는 거예요. 8비트로 표현할 거예요. 지금 문제에서 13 표현할게요. 1, 2, 4, 8. 이 정도만 있으면 되겠네요. 13. 자, 8하고 4 더하면 12가 되죠? 2는 안 돼요. 14가 돼버리니까 1 필요하면 되네요. 그죠? 그러니까 8 더하기 4 더하기 1 하면 여러분 그 13 나오는 거 맞죠? 자, 그러니까 13이 만들어졌어요. 자, 13 그리고 나머지 자리 4자리는 빈자리 0으로 대입해줘야죠. 8비트로 다 통일하기로 했으니까 문제가. 그러면 13을 부호와 절대치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뭘로 바꾸라고 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1의 보수로 바꿔줘야 돼요. 자, 1의 보수는 0은 1로 바꿔주고 1은 0으로 바꿔주면 그게 1의 보수거든요. 그럼 요거 그대로 0이니까 1로 바꿔주고 또 0이니까 1, 그죠? 자, 1이니까 뭘로 바꿔줘요? 0. 1이니까 0. 0이니까 1,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1이니까 0.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여러분. 그죠? 그러면 이게 13이 1의 보수에 관한 결과값이고요. 2의 보수는 어떻게 구하냐면 1의 보수를 구한 다음에 1의 보수 구한 결과 있죠, 여러분. 구한 결과가 뭐예요? 요거죠. 요것만 생각하셔야죠, 노란색 박스. 1의 보수를 구한 결과에다가 끝에다가 플러스 1만 해주면 2의 보수가 되거든요. 그럼 여기다 끝에다가 1을 더해줄게요. 1을 더해주면 2의 보수가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1, 여기서부터 할까요? 어차피 올림수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자, 0하고 1. 요거 3개 다 더하는 게 아니라 요거 2개만 더하는 거예요. 0하고 1을 더하면 1이죠. 그래서 올림수 없네요. 그대로 써주면 되네. 자, 이렇게 써주고 앞에 1111. 그죠? 자, 결국 이게 뭐냐면 2의 보수 결과라고요. 13을. 그죠? 그럼 요거 그대로 써주면 되네요. 그죠? 1111, 그 다음에 0011. 그죠? 이게 지금 13을 2의 보수로 한 결과라고요. 그죠? 2의 보수를 구한 다음에 가산을 해주면 감산 역할을 하는 거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답은 요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8번의 답은 1번이에요. 그죠? 다시 한번 점검을 꼭 하세요.
자, 19번으로 가겠습니다. 19번은 어쩔 수 없어요. 이 명령어를 외울 수밖에 없거든요. 이 명령어 어떤 건지만 알면 되는 문제였는데 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기에 보면 명령어가 4개가 나와 있어요. 그 4개의 명령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골라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명령어는 컴퓨터의 사양을 확인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MS config라는 명령어는 여러분 시작 프로그램 아실 거예요. 그거를 편집하는 명령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레지스라고 해서 레지스트리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레지스트리를 설정하는 명령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명령어는 원격에 관한 원격 제어를 관한 그 제어에 관한 명령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하면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시간을 조금 투자하셔서 꼭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20번 문제를 볼게요. 20번 문제는 뭐냐면 스케줄링에 관한 문제네요. 그죠? 문제를 조금 보면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끝까지 잘 들으세요. 일단 칠판을 지울게요. 여러분들은 문제 한번 보세요. 자, 조건들, 중요한 조건들을 체크합니다. 자, 0부터 199까지 결국 200개의 트랙이 있다라는 거죠. 0번부터 199번이니까, 그죠? 200개의 트랙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죠. 0번 트랙부터 어디까지? 199까지 이렇게 트랙이 존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디스크 스케줄링에 관한 거거든요. 하드디스크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디스크 스케줄링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방식을 채택하는 건 안 써 있고요. 세 번째 줄에 보니까 이런 문제가 써 있네요. 단 보기의 숫자는 입출 역할 디스크의 블럭들이 위치한 트랙 번호를 의미하며 현재 디스크의 헤드 위치는 50번이라고 가정한다라고 했어요. 자, 헤드 위치가 몇 번? 50번 트랙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헤드부터 쭉 이제 헤드가 이동하면서 트랙을 찾는 거거든요. 내가 원하는. 여러분 디스크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디스크가 이렇게 생겨 있고 이렇게 동심원 이런 것들을 트랙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액세스 암이라는 게 있어서 여기 끝에 핀이 있어요. 요걸 헤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드를 쭉 돌리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트랙마다 번호가 있어요. 0번 트랙, 1번 트랙, 2번 트랙 이렇게. 그래서 결국 트랙 번호, 트랙은 번호가 있구나. 그리고 헤드를 통해서 데이터를 읽어내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기를 보세요. 요청 큐가 있어요. 중요해요. 요청 큐 쭉 쓸게요. 자, 99, 182, 그 다음에 35, 그 다음에 121, 그 다음에 12, 그 다음에 125, 그 다음에 64, 그 다음에 66 이렇게 트랙을 요청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서비스 순서는요. 이제 알고리즘마다 틀려요. 알고리즘마다. 근데 벌써 서비스 순서를 제시를 했어요.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을 하면 어떤 알고리즘이냐라고 물어보는 거라고요, 지금. 그죠? 근데 보기 보니까, 4가지 알고리즘이 등장을 해요. 그 4가지 알고리즘을 다 계산을 해봐야 사실은, 서비스 순서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쉬운 거부터 해볼게요. 자, FC, FS라는 거부터 해볼 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 first, come, first service예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순서대로 진행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순서대로. 그러면 헤드가 어디 있어요? 50번에 있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문제 보니까 50번 트랙부터 이동한다는 얘기는 다 빠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빼고 어쨌든 헤드가 50부터 진행을 해요. 근데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번 트랙에 갔다가 어느 트랙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순서잖아요. 요청 순서. 그죠? 그러니까 99, 그 다음에 182, 그 다음에 35, 그 다음에 121. 이거 그대로 써주면 돼요, 여러분. 12, 125, 그 다음에 64, 그 다음에 66. 이렇게 진행하는 게 FC, FS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순서대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서비스 순서가 이렇게 생겼다고요. 1번 아니네요. 그죠? 64부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3번을 먼저 할게요, 여러분. 3번에 보시면 어떻게 써있냐면 SSTF라고 써있죠. 자, 이거는 shortest예요. shortest. 그러니까 가장 짧은 작업부터 진행하는 거예요. 가장 짧은 작업부터 진행. 그러니까 헤드를 기점으로 해서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헤드가 현재 얼마? 50에 있다라고 얘기했죠. 이 헤드를 기점으로 해서
값을 다 비교하세요. 일일이 비교해서 가장 차이가 적은 거 있죠. 차이가 적은 거. 그러니까 50 다음에는 당연히 뭐겠어요, 여러분? 따져보니까 50 다음에 해야 될 게 64 같아요. 그죠? 64가 그나마 가장 차이가 적죠, 여러분? 그죠? 99도 안 되겠고 64가 제일 빠르네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 가장 가까운 거 찾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64까지 구했으면 또 64랑 가장 가까운 거 찾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거. 그러면 66이 있네요. 그죠? 66. 근데 66에서 또 가장 가까운 거 찾으면 아마 35가 될 거고요. 그러니까 시간만 되면 여러분 다 오차 계산하면 되죠. 감산만 하면 돼요. 빼기만 하셔서 그 차이값이 작은 거, 그게 짧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5, 그 다음에 12 이렇게 갈걸요. 아마 제가 그대로 써드릴게요. 99 아마 아실 거예요. 121, 그 다음에 짧은 거 125, 그 다음에 짧은 거 182 이렇게 하면 어쨌든 다 순환이 될 거예요. 그래서 가장 짧은 거, 요 차이를 구해서 헤드를 처음에는 헤드를 기점으로 해서 짧은 거, 그 다음에 얘를 기준으로 해서 또 짧은 거, 얘를 기준으로 해서 짧은 거 이렇게 구해 나가면 돼요. 그죠? 이렇게 가는 게 SSTF입니다. 이 서비스 순서 잘 보세요. 요거랑 지금 문제에서 제시한 보기랑 똑같아요. 64, 66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35죠? 99가 아니라, 그러니까 SSTF도 지금 답이 아니란 얘기예요. 둘 다. 그죠? 그럼 답은 스캔 아니면 C스캔이겠네요. 그죠? 4번부터 할게요. 스캔. 요거 잠깐 지울게요, 여러분. 자리가 좁아서. 스캔하고요. C스캔은 모양이 좀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지금 요청한 트랙 번호고요. 그죠? 서비스 순서는 안 보셔도 되고 일단 스캔부터 보세요. 스캔하면 엘리베이터 알고리즘이다 라고 생각하세요. 엘리베이터를 생각하시면 한번 타고 나면 그 다음에는 다시 거꾸로 가고 이런 거죠. 여러분 지그재그 방식이죠. 그래서 스캔하면 지그재그를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방향이 중요해요. 이렇게 갈 것인지 이렇게 갈 것인지를 정해주면 되는데 문제에서 지금 방향 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0번 트랙으로 헤드가 0번 트랙으로 이동 중이다 라든지 뭐 199번 트랙으로 이동 중이다 라는 말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라서 이때는 방향을 어떻게 제시하냐면 여러분 헤드를 기점으로 해서요. 헤드를 기점으로 해서 가장 짧은 걸 찾으세요. 그게 방향이에요. 그래서 헤드를 기점으로 가장 짧은 게 뭐였어요? 아까 64였나요? 그죠? 그러니까 64 이 방향으로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여기다 그려볼게요. 0번부터 있었죠. 쭉 어디까지? 199번까지. 현재 헤드가 여기가 50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 64로 진행했죠. 그죠? 그러면 방향은 이 방향이죠. 여러분. 이 방향. 그죠?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거 다 처리하고 나서 더 이상 없으면 이렇게 가는 거죠. 여러분. 그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스캔. 그래서 50, 64, 그 다음 뭐예요, 여러분? 66,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99. 그냥 이렇게 쭉 찾으면 되죠. 99 다음에 121, 그죠? 그 다음에 125, 그 다음에 182까지 갔어요. 자, 쭉 내려왔어요. 여기 요 방향으로 쭉. 헤드를 기점으로 해서 가장 짧은 거를 찾았더니 이 방향이 결정이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45가 있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 요청 번호 중에 45가 있었다 그러면 이 방향으로 간다고요. 이 방향으로 갔다가 이렇게 갈 거지만 지금은 45가 없고 64가 가장 가까웠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설정이 된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최대한 갔다가 물론 199까지 진행되는 건 아니고요. 여기 요청 트랙 중에서 가장 끝까지 갔다가 다시 지그재그 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182까지는 맞죠. 182까지는 쭉 진행을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가냐면 이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죠? 그러면 남은 게 지금 35랑 12만 남게 되거든요. 그럼 누가 먼저 되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가는 거니까 당연히 그죠? 35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12가 가는 거죠. 이게 스캔 방식입니다. 네, C스캔은 어디가 차이가 있냐면 C스캔은 방향이 좀 틀려요. 자, C스캔도 방향이 중요한데요. 방향 제시를 또 문제에서 안 했어요. 그래서 역시나 스캔처럼 가장 짧은 거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게 방향이에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죠? C스캔도 똑같아요. 이 방향 일단 결정되면 이 방향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66, 99, 121, 125, 그 다음 182,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여기서 갈라져요, 답이. 자, 182까지 갔죠. 자, 그럼 방향이 이렇게 됐죠. 50부터 시작해서 64 이렇게 가가지고 어디까지?
그쵸? 182까지 넘어왔죠? 방향이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요 방향이에요. 그죠? 여기까지 진행했다가 이렇게 가면 스캔이고요. C스캔은 이렇게 다시 가는 거예요. 백을 해서.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했다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왔다가 점프해서 다시 이렇게 가서 이 방향으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방향이 똑같아요. 이 방향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러거든요. 요렇게. 항상 일정한 방향으로 가는 게 C스캔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35를 먼저 접근하는 게 아니라 누가 더 작아요? 여러분 이렇게 가는 거니까 숫자가 0부터 이렇게 199 가니까 12, 그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 3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여기서 갈라져요. 여기가 12가 오고 여기가 35가 오게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C스캔은 여기가 틀리구나 라는 거 알아두시고 스캔과 차이점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니까 보니까 서비스 순서가 12, 그 다음에 35에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결국, C스캔을 물어보는 문제였네요. 그죠? 자, 그래서 20번의 답은, C스캔이 답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기출문제 풀이였는데요.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를 보니까 쉬운 문제는 되게 쉽고 어려운 문제는 특히나 또 계산하는 문제가 되게 많아졌어요. 앞으로 점점 많아질 것 같기는 한데 여러분 다소 어렵지만 그래도 나중에 이거를 한번 이렇게 익숙해지면 훨씬 더 기억이 많이 남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투자하셔서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계산 문제 공식 같은 거 정확하게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